이 세상에는 저 빛나는 별들처럼 수많은 책들이 있답니다. 꿈과 모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얼음 공주 카밀라 레크베리 1. 집은 텅 비어 적막했다. 한기가 구석구석 스며들었다. 욕조 안에는 얼음이 얇게 덮여 있었다. 여자는 벌써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남자는 욕조에 누워있는 여자가 공주 같다고 생각했다. 얼음 공주. 남자가 앉아있는 바닥은 얼음장 같았지만 그는 냉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자는 손을 뻗어 여자를 만졌다. 여자의 손목에서 흘러나오던 피는 이미 오래전에 굳어 있었다. 여자를 향한 남자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남자는 육체를 떠난 영혼을 어루만지듯 여자의 팔을 쓰다듬었다. 남자는 여자를 떠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안녕이 아닌 다시 만날 때까지였기에. 에일레르트 베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숨쉬기가 힘들었고 입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허연 입김이 나왔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건강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다. 젊었을 때 스베아는 대단히 매력적이어서 에일레르트는 그녀를 한시라도 빨리 신부의 침대에 눕히고 싶어 안달복달했었다. 스베아는 다정하고 상냥하며 약간 숫기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너무나도 짧았던 열정의 시기가 지나가자 스베아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녀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50년 가까이 그를 구속했다. 그러나 에일레르트에게는 비밀이 한 가지 있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인생의 초록이에 약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고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에일레르트는 평생 어부로 뼈 빠지게 일했지만 버는 돈은 아내와 자식들을 겨우 먹여 살릴 정도였다. 그가 은퇴하자 식구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연금으로 생활해야 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로는 어디 다른 곳에서 홀로 삶을 시작할 도리가 없었다. 이 기회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고 우스울 정도로 수월하기까지 했다. 매주 몇 시간 일하는 대가로 쥐꼬리만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불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퇴비더미 뒤에 숨겨둔 나무 상자 속 지폐가 1년 만에 눈에 띌 정도로 불어나서 얼마 후면 기후가 더 따뜻한 곳으로 떠날 수 있게 될 터였다. 그는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가파른 비탈에서 숨을 돌리려고 멈춰서서 관절염에 걸린 두 손을 마사지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에서라면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듯한 냉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으리라. 에일레르트는 죽기까지 적어도 10년은 남았다고 계산했고 그 시간을 최대한 이용할 작정이었기에 그놈의 늙어빠진 계집과 집에서 남은 생을 보내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평화롭고 고요하게 보내는 시간은 매일 아침 일찍 산책할 때뿐이었다. 이는 그에게 꼭 필요한 운동을 하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에일레르트는 늘 같은 길로 다녔고 그의 습관을 아는 사람들은 종종 때맞춰 밖으로 나와 그와 잡담을 나누었다. 그는 호시바켄 학교 옆 언덕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집에서 머무는 예쁜 소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 소녀는 주말에만 집에 있었고 늘 혼자였지만 그와 날씨 이야기를 하고자 기꺼이 짬을 냈다. 에일레르트는 자신처럼 옛 시절의 피엘바카에 관심이 많은 알렉산드라와도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녀를 보는 것도 좋았다.
그는 나이 든 지금도 여전히 그 점에 감사했다. 물론 그녀에 관한 소문이 무성하긴 했지만 여자들의 잡담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지는 법이다. 약 1년 전, 알렉산드라는 그에게 금요일 아침에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갈 때 잠깐 들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집은 낡았고 난로며 배관 상태도 좋지 않았다. 그녀는 주말에 올 때마다 추운 집으로 들어서야 하는 것을 싫어했다. 알렉산드라는 에일레르트에게 열쇠를 건네며 집을 잠깐씩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피엘 바카에는 주거 침입 사건이 많았던지라 그는 누군가가 억지로 들어오려고 한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과 창문을 살펴보기도 했다. 일은 별로 성가시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은 에일레르트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알렉산드라의 우편함에서 그를 기다렸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은 그에게 상당한 액수였다. 게다가 스스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도 좋았다. 평생 일만 하다가 빈둥대며 지내려니 무척이나 힘들었기 때문이다. 뒤틀린 대문을 정원 길 쪽으로 밀어서 열자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정원은 아직 눈을 치우지 않은 상태였다. 에일레르트는 동네 소년들 중 한 명에게 눈 치우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할까 생각했다.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눈 속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테니까. 현관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얼어붙어서 미끄러웠기 때문에 난간을 꽉 붙잡아야 했다. 에일레르트는 자물쇠에 열쇠를 막 집어넣으려던 순간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깜짝 놀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통로로 들어섰다. 이봐요, 집에 누구 있어? 오늘따라 알렉산드라가 조금 일찍 도착했는지도 모른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숨 쉴 때마다 새어나오는 입김을 보고 집이 무척 춥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고장난 난로 때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는 걸어다니면서 방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사람이 건드린 흔적은 없어 보였다. VCR과 TV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에일레르트는 1층 전체를 샅샅이 살펴본 뒤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이 가팔라서 난간을 단단히 붙잡아야 했다. 그는 위층에 도달하자 먼저 침실로 가보았다. 침실은 여성스럽지만 세련된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집안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깔끔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발치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짐을 전혀 풀지 않은 듯했다. 그는 약간 무안해졌다. 알렉산드라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난로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 고쳐줄 사람을 부르러 나갔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뭔가가 잘못되었다. 에일레르트는 폭풍이 다가올 때 종종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관절에서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다. 옆방은 기울어진 천장과 나무들보가 있는 커다란 다락방이었다. 2개의 소파가 벽난로 양쪽에 놓인 채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커피 테이블 위에 잡지가 몇 권 펼쳐져 있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래층도 모든 것이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이제 남은 곳은 화장실뿐이었다. 문을 밀어서 열려는데 뭔가가 그를 주저하게 했다. 집은 여전히 쥐죽은 듯 조용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이 좀 우스꽝스럽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주어 문을 열어젖혔다. 불과 몇 초 뒤 에일레르트는 최대한 빨리 허겁지겁 현관문으로 달렸다. 마지막 순간에 계단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그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꽉 붙잡았다. 에일레르트는 정원길에 쌓인 눈 위를 터벅터벅 걸어가 대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자 욕설을 내뱉었다. 이윽고 바깥 보도로 나온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멀거니 서 있었다. 그때 약간 아래쪽 거리에서 빠르게 걷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토레의 딸 에리카였다. 에일레르트는 그녀에게 서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피곤했다. 너무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에리카 팔크는 컴퓨터를 끈 뒤 커피잔을 채우려고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사방에서 가해오는 압박을 느꼈다. 출판사에서는 8월에 책의 초고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거의 시작도 못한 상태였다. 셀마 라예 르레프에 관한 책, 즉 스웨덴 여성 작가를 주인공으로 삼은 5번째 전기는 마땅히 최고의 작품이 되어야 하건만 에리카는 진이 다 빠져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들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 소식을 처음 접한 날이나 지금이나 슬프기는 매한가지였다. 부모님의 집을 청소하는 일도 자신의 바람처럼 빨리 끝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상자 하나를 채울 때마다 몇 시간씩 걸렸다. 각각의 물건을 보면서 때로는 매우 가깝게, 때로는 매우 멀게 느껴지는 삶의 영상들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물건을 정리하는 일을 서두를 순 없었다. 스톡홀름에 있는 아파트는 당분간 임대 중이었고 에리카는 이곳 피엘바카 부모님 집에 머무르면서 글을 쓰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셀비크에 자리 잡고 있어 주위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에리카는 실내 베란다에 앉아서 저 너머 바다에 떠있는 여러 섬과 바위섬을 바라보았다. 언제 봐도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장관이 펼쳐졌는데 오늘은 바다를 두껍게 뒤덮은 얼음 위로 반짝이는 빛의 레이스를 들이우는 밝은 햇빛에 감싸여 있는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날을 무척 좋아하셨을 텐데. 목이 메자 갑자기 집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에리카는 산책하러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온도계의 눈금이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어서 옷을 겹겹이 껴입었다. 문 밖으로 나가자 추위가 엄습했지만 빠른 속도로 걸으니 몸이 곧 따뜻해졌다. 바깥은 기분 좋게 조용했다. 주위를 둘러봐도 다른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로지 자신의 숨소리뿐이었다. 활기로 충만한 여름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었다. 에리카는 여름이 되면 피엘바카를 떠나 있는 편이 더 좋았다. 마을의 생존이 관광사업에 달려있다는 점은 알지만 여름마다 피엘바카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는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머리 여러 달린 괴물이 바닷가 집들을 사들이면서 매년 천천히 조금씩 옛 어촌을 집어삼킨 결과 마을은 1년에 9달은 유령의 거주지가 되었다. 고기잡이는 수백 년간 피엘바카 주민들의 생계수단이었다. 청어가 바다로 돌아오느냐 마느냐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살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마을 사람들은 강하고 거칠었다. 그런데 피엘바카가 그림 같은 경치로 주목을 끌면서 주머니가 두둑한 관광객들을 유혹했다. 그와 동시에 고기잡이는 소득원으로서 중요성을 잃어버렸고 에리카의 눈에는 터줏대감 주민들의 고개가 해가 갈수록 더 낮게 수그러지는 것처럼 보였다. 젊은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고
나이든 주민들은 지나간 시절의 꿈을 꾸었다. 그녀도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에리카는 걸음을 좀 더 빨리하여 호씨에 박힌 학교로 올라가는 언덕이 있는 왼쪽으로 돌았다. 언덕의 꼭대기에 다 이르렀을 때쯤 뭐라고 소리치는 에일레르트 베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팔을 흔들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죽었어! 에일레르트는 짧고 약하게 헐떡이면서 숨을 쉬었다. 폐에서 거칠게 시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정하세요, 에일레르트. 무슨 일인데요? 그녀가 저기 누워있다고, 죽은 채로. 그는 에리카에게 애원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언덕 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담청색 집을 가리켰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에일레르트의 말을 이해한 에리카는 곧바로 뻑뻑한 대문을 밀어젖히고 현관문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그녀는 무엇을 보게 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문지방을 주위에서 넘었다. 무슨 까닭에선지 에리카는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에일레르트는 조심스럽게 뒤따라와서 말없이 1층 화장실을 가리켰다. 에리카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에일레르트에게 질문하는 듯한 눈빛을 던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하는 목소리는 가냘팠다. 저 안에. 오랫동안 와보지 않았지만 한때는 잘 알았던 집이기에 에리카는 화장실이 어딘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옷을 입었는데도 추워서 몸을 떨었다. 화장실 문이 안쪽으로 서서히 열리자 에리카는 안으로 들어갔다. 사실 그녀는 에일레르트의 짤막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무엇을 예상했는지 몰랐지만 피를 볼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화장실에는 온통 흰색 타일이 깔려 있어서 욕조 주변에 묻은 빨간색 피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에리카는 잠시 그 대비가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곧 실제로 사람이 욕조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체는 흰색과 푸른색으로 부자연스럽게 얼룩져 있었지만 에리카는 대번에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알렉산드라 비크네르. 결혼 전의 성은 칼그렌. 이 집을 소유한 가족의 딸이었다. 그녀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던 어린 시절이 전생처럼 멀게 느껴졌다. 지금 욕조 속에 누워있는 여자는 낯선 사람 같았다. 다행히 시체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술은 선명한 푸른색이었다. 몸통을 뒤덮은 얇은 얼음막이 하반신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빗줄기로 얼룩진 오른팔은 욕조 가장자리 위로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바닥에 응고된 피 웅덩이에 살짝 잠겨 있었다. 욕조 가장자리에는 면도칼이 놓여 있었다. 왼팔은 팔꿈치 위쪽만 보였고 아래쪽은 얼음막이 가려져 있었다. 무릎도 얼음막 위로 튀어나와 있었다. 알렉스의 기다란 금발은 욕조 끄트머리에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지만 바스러질 듯했고 추위로 얼어붙어 있었다. 에리카는 알렉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추위와 소름 끼치는 광경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탓에 몸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 뒤로는 모든 일이 흐릿한 상태에서 일어난 듯했다. 에리카는 근무 중인 의사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의사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에일레르트와 함께 기다렸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와 같은 쇼크의 징후를 감지했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큰 잔의 코냑을 따라 벌컥벌컥 마셨다. 의사가 처방할 만한 방법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손떨림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 죽은 알렉스를 보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알렉스와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낸 때는 25년도 더 되었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들락날락했어도 알렉스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다. 당시 에리카와 알렉스는 그저 어린애들이었을 뿐이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다. 그러나 에리카는 자신이 본 것을 해석하면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결론, 다시 말해 알렉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녀가 알기로 알렉산드라는 그 누구보다도 활기차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다.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밝게 빛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려고 뒤돌아보곤 했다. 소문에 따르면 알렉스의 인생은 에리카가 늘 생각했던 대로 순탄했다. 알렉스는 예테보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고, 성공한 데다 성격도 좋은 남자와 결혼하여 세르 섬의 대저택에 살았다. 그러나 뭔가가 분명히 잘못되었다. 에리카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야겠다는 생각에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자고 있었니? 장난해. 아드리아는 새벽 3시에 날 깨웠고 6시에 이 녀석이 겨우 잠드나 했더니 엠마가 깨서 놀고 싶어 했다고. 루카스는 한 번이라도 일어날 수 없었다니. 에리카는 전화 저편에서 전해오는 싸늘한 침묵에 혀를 깨물었다. 그이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자야 했어. 게다가 요새 직장에서도 아주 난리거든. 어, 회사가 중요한 전략적 단계에 있대. 에리카는 점점 커지는 안나의 목소리에서 히스테릭 기미를 느꼈다. 루카스에게는 늘 준비된 변명거리가 있었고, 안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듯했다. 중요한 회의가 있지 않으면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들 때문에 지쳐있거나, 루카스의 말을 빌자면 자신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압박감으로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다. 따라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고스란히 안나의 몫이 되었다. 기운이 넘치는 3살배기와 태어난 지 4달 된 아기를 데리고 부모님 장례식에 참석한 안나는 3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10살은 더 들어 보였다. 얘야, 만지지 마. 안나가 영어로 소리쳤다.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엠마랑 스웨덴어로 말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루카스는 우리가 집에서 영어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이 말로는 엠마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다시 런던으로 이사할 거래. 에리카는 루카스 생각에는, 루카스 말로는, 루카스 예감에는 등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넌더리가 났다. 그녀의 눈에 제부는 빌어먹을 놈 중에서도 1등급에 속하는 인간의 훌륭한 본보기였다. 안나는 런던에서 언어를 배우고자 가수를 도와주고 숙식을 제공받는 젊은 외국 유학생이나 여성, 오페어로 일할 때 그를 만났고, 성공한 주식 중개인인 루카스 맥스웰이 10살이나 어린 자신에게 보이는 강렬한 관심에 바로 넘어갔다. 안나는 대학 진학을 모두 포기하고 완벽하고 이상적인 아내가 되는데 인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루카스가 모든 일에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르는 남자라는 점이었다. 어릴 때부터 뭐든 늘 자기 마음대로 하던 안나는 루카스와 결혼한 뒤 자기 성격을 완전히 죽였다. 에리카는 조카들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여동생이 정신을 차려서 루카스를 떠나 자기 삶을 시작하길 바랬다. 그러나 첫째 엠마와 둘째 아드리안이 태어난 뒤에는 안타깝게도 제부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루카스나 아이 양육에 관한 그의 의견에 대해선 그만 얘기하자. 귀여운 조카들은 지난번에 만난 뒤로 어떻게 지냈대? 뭐, 늘 똑같지. 알잖아. 엠마는 어제 짜증내면서 옷을 여러 벌 망쳐놨고 아드리아는 사흘 내내 토하지 않으면 빽빽 울고 있어.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네. 애들 데리고 여기로 와서 일주일 정도 지낼 수 없어? 네가 물건 정리하는 걸 도와주면 좋겠는데. 또 머지않아 서류 작업도 해야 할 거고. 글쎄, 아, 우리 언니한테 그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했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처리해야 할 때 늘 그랬던 것처럼 안나의 목소리가 현저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에리카는 곧바로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그놈의 우리라는 말이 불길하게 들렸다. 루카스가 어떤 일에 끼어든다는 것은 곧 그 일에 관계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손해를 보지만 그 자신은 이익을 얻는 게 있다는 뜻이었다. 에리카는 안나가 계속 말하길 기다렸다. 루카스랑 난 스웨덴의 자회사가 자리 잡는 대로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어. 우린 여기에 굳이 집을 둘 생각이 없거든. 커다란 시골집 때문에 골칫 썩이는 건 언니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 내 말은 가족 없이. 그 뒤는 뻔했다.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에리카는 집게 손가락으로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비비꼬았다. 신경이 예민해질 때마다 나타나는 어린 시절의 버릇이었다. 루카스 생각에는 우리가 집을 팔아야 한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기가 힘들 거라고. 또 런던으로 돌아가면 켄싱턴에 집을 한 채 사고 싶은데 루카스가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부모님 집을 팔아서 돈이 생기면 도움이 많이 될 거래. 내 말은 그 지역 서안에 있는 집이면 몇백만 크로나는 부를 수 있을 거란 얘기지. 독일인들은 바다 풍경이랑 바다 공기라면 사족을 못 쓰잖아. 안나는 자기 주장을 고집했지만 에리카는 충분히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나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안나는 어떻게든 주의를 딴 데로 돌렸다. 여느 때처럼. 에리카는 안나에게 늘 언니라기보다는 엄마에 가까웠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동생을 보호하고 돌봤다. 안나는 진정한 자연의 아이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회오리 바람이었다. 에리카는 안나를 난감한 상황에서 수도 없이 구해야 했다. 그런데 루카스가 안나의 천성과 삶의 기쁨을 몰아내버렸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에리카는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전날의 일들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에리카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지만 선잠만 겨우 잔 듯한 느낌이었다. 너무 피곤해서 온몸이 쑤셨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냉장고 안을 들여다본 뒤 뭘 먹으려면 에바스 마트에 다녀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고 잉그리드 베리만 광장에는 여름철에 성행하던 상업의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 에리카는 안개나 연무 없이 탁 트인 시야 덕분에 수평선을 배경으로 검은 윤곽을 드러낸 발레섬의 바깥쪽 돌출부까지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크로콜맨과 함께 외부 군도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에 접해 있었다. 에리카는 칼레르 바켄으로 걸어가던 도중 어떤 사람과 마주쳤다.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그녀는 본능적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았다. 안녕. 엘나 페르손이 주눅 좋게 명랑한 목소리로 짹짹거렸다. 아침 햇볕 아래 걷고 있는 게 우리 사랑스러운 작가님 아니신가? 네, 쇼핑하러 에바스에 가는 길이었어요. 에리카는 내심 움찔했다. 불쌍한 아가씨.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심란하겠어. 엘나의 이중턱이 흥분으로 떨리는 모습을 보며 에리카는 그녀가 작고 뚱뚱한 참새 같다고 생각했다. 엘나는 어깨부터 발까지 덮는 녹색 계열의 모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커다랗고 못생긴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은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다. 머리 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작은 모자가 균형을 잡고 있었다. 소재는 펠트 같았는데 역시 이끼색 계열이었다. 눈은 작았고 깊숙이 파묻혀서 지방층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엘나의 시선이 에리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분명 대답하기 바라는 눈치였다. 네,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엘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연히 로센그렌 부인을 만났는데 그이가 지나가다가 칼그렌네 집 바깥에서 아가씨랑 구급차를 봤다고 얘기하지 뭐야. 우린 바로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오후에 마침 야콥손 박사한테 전화했다가 비극적인 사건 얘기를 들었어. 물론 박사는 은밀하게 얘기했지. 의사들은 비밀 서약을 하잖아. 그건 존중해야 하는 거지. 엘나는 자신이 야콥손 박사의 비밀 서약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증명하려는 의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쩌면 좋노. 다들 이유가 궁금할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알렉산드라가 지나치게 신경이 예민하다고 생각했어. 몇 년 동안 그의 엄마 비리트와도 알고 지냈는데 그이도 항상 신경 과민이었거든. 알다시피 그런 건 유전이잖아. 비리트도 칼 에리크가 예테보리에서 그 대단한 관리직을 따내자 아주 거만해졌지. 비엘바카는 성에 차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그에겐 큰 도시였어. 내 말에 두는데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사지 못해. 그 애가 대도시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자랐더라면 이런 식으로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생각엔 그 가여운 애가 부모한테 떠밀려서 스위스 학교에 간 거야. 그런 곳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그렇지. 그런 일은 한 사람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기는 법이야. 아휴, 여길 떠나기 전에 그 애는 지극히 행복하고 발랄한 소녀였는데. 두 사람 어릴 때 같이 놀지 않았나? 내 생각엔. 엘나의 독백이 끝날 것 같지 않자 에리카는 점점 불쾌한 어조를 띄어가는 대화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황급히 찾기 시작했다. 엘나가 한숨을 돌리려고 말을 끊자 에리카는 기회를 노렸다. 아주머니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가봐야 해요. 할 일이 많거든요.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에리카는 무척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엘나가 넘어가길 바랐다. 물론이지 아가씨. 내 생각이 짧았네. 그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비극을 또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이 경솔한 늙은이를 용서해요. 이쯤 되자 엘나는 거의 눈물을 쏟을 듯 했다. 에리카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에바스 마트를 향해 걸어가면서 참견하게 좋아하는 여자들과 더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행운은 에리카의 편이 아니었다. 흥분한 파엘바카 주민들은 그녀에게 무자비한 질문 공세를 퍼부었고 그녀는 집이 눈앞에 보일 때까지 수만 번 편히 쉴 수 없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알렉스의 부모님이 어젯밤 늦게 파엘바카에 도착해서 알렉스의 이모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에리카는 부엌 테이블에 장바구니를 올려놓고 먹을 것을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의도는 좋았건만 장바구니는 마트 가기 전에 계획했던 만큼 가득 차지 않았다. 허나 이렇게 비참한 날 스스로 한턱 내지 않으면 언제 또 그러겠는가.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배가 요란하게 꼬르거리기 시작했다. 에리카는 웨이트 와처스 프로그램에서 12점이나 매긴 시나몬 롤 2개를 접시에 화려하게 떨어뜨렸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곁들여서 빵을 먹었다. 창밖에 낯익은 풍경을 보면서 앉아있는 것은 좋았지만 집안의 감도는 정적에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다. 물론 전에도 집에 혼자 있어봤지만 그땐 지금과 달랐다. 그때는 사람의 존재, 즉 아무 때고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의 영혼이 사라져버린 듯했다. 창가에 놓여있는 아버지의 담뱃대는 담배가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부엌에 담배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나마도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았다. 에리카는 늘 담배 냄새를 무척 좋아했다. 어릴 때는 종종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온통 담배 냄새가 밴 아버지 옷에서 나는 냄새는 어린 에리카를 안심시켰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했다.
에리카는 자라면서 포옹, 가벼운 키스, 달래는 말 등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엘시 팔크는 엄격하고 가차없는 여성으로 집은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게 유지했지만 자신의 삶에는 그 어떤 기쁨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신앙심이 깊었고 보우슬렌의 많은 해안 공동체들이 흔히 그렇듯 샤르타우 목사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마을에서 자랐다. 엘시는 어린 나이에 삶은 끝없는 고통이며 보상은 다음 생에 받게 된다고 배웠다. 에리카는 성격 좋고 유머 감각도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어떤 면을 보고 결혼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고 사춘기 시절의 어느 때인가는 분노에 치를 떨면서 그 의문을 불쑥 내뱉기도 했다. 아버지는 화내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게 에리카의 어깨를 감쌌을 뿐. 그러고 나서 엄마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감정 표현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버지는 분노로 붉게 물든 에리카의 뺨을 쓰다듬으면서 설명했다. 에리카는 당시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고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 즉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그 점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고자 애썼을 뿐이라고 아직도 확신했다. 에리카는 충동에 이끌려 알렉산드라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부모를 잃는 것은 힘들지만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식을 잃는 것은 분명 끔찍하리라. 게다가 자신과 알렉산드라는 한때 둘도 없는 친구가 아니었던가. 물론 거의 25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알렉스와 알렉스의 가족은 에리카가 떠올리는 행복한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네, 2009년 11월 10일 산림출판사가 펴낸 카밀라 레크베리가 쓴 얼음공주 낭독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듣고 좀 무거운 추리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재회하게 되는 소꿉친구 파트리크와의 알콩달콩한 관계라던가 동생 안나와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있어서 무게감을 살짝 덜어준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중심에 있는 알렉스 사건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있어서 재미와 흥미까지 잘 담겨있죠. 장편소설이지만 지루함 없이 끝까지 읽기 좋은 책인데요. 추리소설이긴 하지만 주연부터 조연들까지 각각 갖고 있는 이야기와 인물들의 관계, 그에 따른 감정을 잘 다루고 있는 추리소설 얼음공주. 8월의 더위를 달콤살벌한 이 소설과 함께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낭독의 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